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한 영구적인 북핵 폐기 입장을 강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북한 비핵화보다 강한 뉘앙스의 비핵화한 북한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한 대북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문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이견을 보인 건데 판문점의 북측 지역인 판문각의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뉴스룸 2부에서 문정인 특보와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린 김모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당초 홍준표 당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위치를 알 수 없어 김 대표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함께 처리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특검법부터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이른바 호텔 공사장 갑질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여성이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맞다고 경찰에 공식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사안을 삼성 미래전략실이 직접 챙긴 정황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 메시지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안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논의된 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관련 부처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와이 섬 킬라우에아 화산 지역에 새 분출구가 열리며 용암이 주택 수십여 채를 덮쳤습니다.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높은 수준으로 방출되면서 이번 사태가 수개월 이어질 거란 우려입니다.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과 택시기사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의 폭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북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한층 높은 수위의 요구를 잇따라 내놓자 북한 역시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폐기 이외에 생화학 무기 폐기도 요구했습니다. 단지 신경전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북미 회담을 중재해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를 영구 폐기할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한 내용입니다. 기존 완전한 핵폐기보다 확대된 영구 핵폐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화학무기도 포함시켜 폐기 대상을 확대한 것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언급도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메이 총리와 통화할 때 비핵화한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보다 강하고 완료된 뉘앙스의 표현이란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보기관 등을 인용해 북한의 건물 400곳이 원자력 산업과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핵화 사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안보, 통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중국이 제재를 푸는 것을 막고 비핵화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비핵화를 일제히 거론하고 나선 것은 북미 간 의제를 놓고 막판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잠깐 연결합니다. 김현기 특파원, 싱가포르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보다 그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판문점 변수가 부각되기 전 논의 과정에서 싱가포르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중립국이고 경호, 언론 접근성, 인프라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이죠.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백악관 참모진과 정보기관에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했기 때문에 흥행성도 떨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급부상이라기보다는 당초 후보지였던 싱가포르로 유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트럼프의 스타일상 갑자기 결정을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문점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긴 하다는 건데 남측인지 북측 지역인지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요즘 워싱턴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6일 5월 말 내지 6월 초에 아마도 판문점에서 열릴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개최가 유력해진 것 아니냐는 미국 매체의 보도들이 나온 이후의 기사입니다. 일각에선 판문점 북쪽 지역인 판문각에서 개최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과 차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 이민군 의장대 사열 등 의전과 도보다리 담소 등과 같은 세부적 동선을 놓고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지난 주말 거의 확정 단계지만 막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이든 제3국이든 막판 극적인 반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디가 되든 이렇게 발표 시점이 늦어지는 거는 사실 양쪽 모두한테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북한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선 공개를 최대한 미루는 게 득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세계의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뒤 가장 극적인 시점에 발표하고 싶어 할 겁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를 보인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다시 갈 거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예,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관측 중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금년간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억류된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오면서 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양측이 동시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이번 주 중에는 발표가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예,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은 앞서 보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협상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파 참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폐기 약속을 요구하고 나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부시 행정부 때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2003년 국무부 차관 시절엔 김정일 위원장은 포악한 독재자라고 비난해 북한으로부터 흡혈귀라고 불렸고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천명하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앉아서 기다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BID에 영구적인 폐기를 덧붙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하원 의원이던 2016년 방사선 등으로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던 강경론자입니다. 이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대화 국면이 시작되면서 잠시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미국의 비핵화 주문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하자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회에서도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맥 솜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려 든다면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 다녀온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미국 현지의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는 걸 느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관료들의 회의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잠시 후 뉴스룸 2부에서 지난주 워싱턴에 다녀온 문정인 특보가 직접 나와서 북미 회담을 앞둔 현재 백악관 안팎의 분위기를 직접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9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개최국인 일본은 공동선언문에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 CBID 문구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 대량 파괴 무기의 CBID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북핵에 대한 CBID가 한중일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다. 일본 언론이 최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CBID를 넣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판문점 성명에서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면서 특별 성명엔 CBID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양국의 부정적 기류가 나타나자 일본은 이번엔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 파괴 무기의 CBID를 언급했습니다. 中国および韓国との間で北朝鮮が大量破壊兵器および弾道ミサイルの完全検証可能、そして不可逆的な方法で廃棄。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을 감안해 새롭게 화학무기 이슈를 띄워 대북 압박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재팬 패싱 논란 속에서 북핵 이슈는 아베 정권의 유일한 탈출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생화학 무기 폐기 등 당초 협상 초기에 없었던 새로운 요구를 꺼내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그러자 북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무래도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생화학 무기 폐기, 협상 과정에서 나오던 얘기는 아니었는데 청와대는 미국이 내놓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정재윤 기자?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생화학 무기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한 말이라는 건데 과연 이게 회담의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미국이 당초보다 계속해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새로운 요구 사항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서 좀 난감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 생화학 무기를 이번 협상에 넣는 건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까? 일단 생화학 무기 폐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미 간에 협의한 내용이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북한도 이 완전한 비핵화는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번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다시 또 다른 요구를 미국이 내놓고 있는 건 이 상호 간의 신뢰를 흔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내놓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일각에서는 북미 간의 협상에 난기류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자꾸 늦어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일단 미국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에 정리할 부분이 남아서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장소와 시간을 먼저 발표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이 북미 회담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건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 내부적인 문제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 북미 회담 장소는 뭐 계속해서 백악관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측성 보도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판문점 카드가 남북 정상회담 직후보다 멀어진 건 맞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판문점 카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 대해서 내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두고 있는데 미국 내 강경파들은 판문점은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결국 마지막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하는 만큼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원래 홍준표 당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계획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김 원내대표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단식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1살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김 씨는 향후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라며 범행은 자기 혼자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서울 남부지법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애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 당일 홍 대표를 찾지 못하자 국회로 가서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인 강원도 동해시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이동 경로에 대한 CCTV 분석 등을 통해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또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계속 파악 중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단식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까지 여당의 답이 없으면 단식 투쟁을 모두 접고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만났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드루킹 특검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으로 하고 추경안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야당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해 여당이 거부권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내놨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야당 반대로 일단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하고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을 하면 처음부터 파탄 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이 우선 처리돼야 하고 여당이 특검 거부권을 갖거나 특검 명칭을 수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무늬만 특검인 유명무실한 특검을 내세워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천막 농성과 노숙단식 투쟁까지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추가로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670여 개 기사에 달린 2만여 개의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10만 번이 넘는 클릭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애초에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는 한 건이었고 관련 댓글은 2개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로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달렸던 정부 비판 댓글 2개의 공감수를 늘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기사 말고도 드루킹 일당이 추가로 댓글 조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676개의 기사에 달린 2만여 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6초 또는 1.8초 간격으로 210만 번가량 공감과 비공감을 자동으로 클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676개의 기사와 댓글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에 대해서도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범행에 가담한 회원 2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재벌 문제입니다. 재벌 문제는 대개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승계 문제, 그리고 갑질의 문제지요. 대한항공의 경우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문제보다도 오너 일가 개인의 포악성이라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가 갑질의 유형을 확대시킨 특이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룸이 먼저 주목한 재벌의 문제는 바로 삼성의 문제입니다.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순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 문자 메시지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직접 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2016년 2월 19일 열린 바이오 의약품 규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입니다.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정부가 바이오 기업의 세금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준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했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사장이라는 인물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를 보고합니다. 김태한 사장과 방금 통화했는데 바이오 산업이 분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다 기재부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고 해명한 겁니다. 장 전 사장은 이준 팀장과도 상의했다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안을 미 전실이 직접 챙기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토론회 나흘 전인 2월 15일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에서도 해당 내용이 오갔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입니다. 독대 당일 2016년 2월 15일 수첩에 외투기업 세제 혜택, 싱가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김 사장의 발언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독대 다음 달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안이 김태한 사장으로부터 장충기 전 사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보고됐고 독대를 통해 다시 대통령에서 수석과 부처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능력 잣대로 평가되는 바이오로직스 성공을 위해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서 삼성 측은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를 갖고 한 것, 즉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삼성 측의 해명과 실제 행동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도 그런 판단을 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기존 3,3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대로 확 늘렸습니다. 자회사를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지분 가치를 장부가 대신 시가로 재평가하면서입니다. 핵심 근거는 미국 합작사가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리고 공동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고의적 분식 회계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한 건 삼성의 해명과 실제 행동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예컨대 삼성 측이 중요한 경영 변수로 봤다는 콜옵션은 2013년까지 감사보고서에 등장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자회사 가치를 확 늘렸던 2015년에는 존재 자체만 언급됐고 콜옵션의 조건 등 자세한 설명은 다시 1년 뒤인 2016년에야 나왔습니다. 앞으로 열릴 금융위 감리위원회 등에서도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날 경우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공고는 물론 검찰 고발과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부풀리기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올려서 이를 보유한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합병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민연금 실무진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억지로 부풀렸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해지는 셈입니다. 당시 국민연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보고서까지 내며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봤지만 그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민연금 실무진들은 특검 조사에서 윗선 지시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억지로 부풀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바이오로직스의 가치 평가를 맡았던 국민연금 리서치팀 이모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팀장이 바이오에피스는 판매약은 없지만 개발될 의약품이 많아 나중에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며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실무진 유모 씨도 특검에서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 비율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 셈이었다며 당시 연구가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보고서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했고 그해 말 삼성은 회계 기준을 바꿔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 3,3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예, 삼성의 노조 파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공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심성관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심성관리가 무엇이냐? 바로 노조원들을 돈으로 회유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심성관리를 해줬다. 삼성전자 서비스 영등포센터 송모 대표가 직원 2명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본사에 보고한 문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심성관리를 해줬다는 부분은 언뜻 보면 노조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심성관리는 돈을 주고 노조원을 회유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들엔 노조 탈퇴를 하기로 마음먹은 하청업체 사장, 우군화된 탈퇴 노조원의 마음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심성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영등포센터 송 대표가 노조원을 상대로 수백만 원을 건넨 정황을 이미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심성관리가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번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관련 속보입니다. 관세청이 최근 조 회장 일가의 화물만 20년 넘게 전담한 대한항공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고 이 직원을 불러서 조사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밀수 의혹을 제보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핵심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조 회장 일가의 소환을 앞두고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수화물팀 사무실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을 수사 중인 관세청은 지난달 말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화물만 20년 넘게 전담했던 직원의 하드디스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밀수 혐의를 제보한 전현직 직원들이 하나같이 핵심 관계자로 꼽는 인물입니다. 맞아. 그 사람한테 담배 주라고. 내가 간단히 보여줄게. 복수의 제보자들은 그가 총수 일가의 화물을 기내에서 전달받아 외부로 빼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직원이 세관 직원들의 좌석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한항공 예약부서에 보낸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이 직원을 포함한 수화물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조 회장 일가가 소환될 예정이라 당국이 확보한 하드디스크와 진술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겨서 큰 파문을 불렀던 동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맞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피해자 등으로부터 해당 인물은 이 씨가 맞으며 처벌을 원한다 이런 진술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보이는 인물이 호텔 공사장에서 여성 직원에게 거칠게 삿대질을 합니다. 팔을 거칠게 잡아채고 등을 강하게 밀치기도 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경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가해자가 이명희 씨라는 진술을 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손찌검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비슷한 갑질을 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씨를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하원입니다. 이처럼 이명희 씨는 호텔 공사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결국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갑질 그리고 업무 방해는 비단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상습적이었다는 것은 호텔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순위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호텔에서 밤에 불을 못 켜게 해서 직원들이 광부용 모자를 쓰고 일하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2008년 여름이 악몽 같았다고 합니다. 조양호 회장이 무릎 수술을 받고 가족과 3주 동안 이 호텔에서 지낼 때입니다. 새벽 4시에 그렇게 돌아다닐 생각을 했나 난리 났었거든요. 부인 이명희 씨가 한밤중에도 갑자기 호텔 점검을 했단 겁니다. 밤늦게 연 회장을 청소하던 직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전기 때 아까운데 밤에 불 켜놓고 청소한 거죠. 불 안 켜놓고 어떻게 청소를 해요. 연애가 끝나고 하는 거니까 밤에 하죠. 아주 늦은 밤에. 고심 끝에 직원들은 연 회장 불은 끄고 손전등을 머리에 달기로 했습니다. 광고들이 탑밖에 내려갈 때 꽂아 있죠. 그 사람은 위험하지. 그렇게 일을 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씨는 호텔에서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지만 빵 크기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했다고 합니다. 다 그냥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쑤시고 다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면 빵 크루아상 크게 줄였잖아요. 이들은 이 씨의 갑질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돼서 정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게 한국에서 크게 벌이라고 봐요. JTBC 구희령입니다. 네, 세월호가 인양된 지 1년여 만에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배를 들어올릴 해상 크레인은 이미 도착했고 오늘은 크레인과 선체를 연결했습니다. 배가 바로 서면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던 구역에 진입해서 미수습자를 수색하고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선체 곳곳에 구멍이 났고 찢겨 나갔습니다. 녹슨 배 밑바닥에 노란 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배를 고정한 철제 빔입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동안 선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 철제 기둥에 해상 크레인의 와이어를 걸어야 합니다. 세월호 왼쪽과 배 밑바닥엔 이런 기둥 33개씩 66개가 설치됐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모레 오전엔 시험 삼아 배를 살짝 들어보게 됩니다. 40도까지만 회전시켜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실제 직립은 10일 오전 시작합니다. 해상 크레인이 배를 조금씩 들어올려 90도 회전시킵니다. 배를 완전히 세우기까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도 작업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배가 세워지면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 조사가 시작됩니다. 기간 구역 그리고 타기실 부분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수행하고 선저 외판 부분에 대해서도 손상 여부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현재 바닥에 닿아 있는 왼쪽 부분도 처음으로 드러나면서 외부 충격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주택가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주택 2채가 순식간에 날아갔고 이웃집 2채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반경 150m까지 파편이 튀어서 마을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하늘 위로 건물 파편이 솟구치더니 다시 쏟아집니다. 지붕 위에 불꽃이 보이고 곧 건물 전체가 터져나갑니다. 먼지가 뽀얗게 주변을 뒤덮습니다. 100m 떨어진 차량 유리창에도 지붕 파편이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한 500m 되니까 소리가 뻥 하더라고. 뭐 비행기 떨어졌나 그런. 경기도 양주의 주택가에서 LP가스가 폭발한 건 오전 11시 15분쯤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집과 그 옆집은 완전히 무너져 기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 다른 집 2채는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주택 앞 건물입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미용실의 유리벽은 산산조각이 났고요. 이렇게 지붕과 창틀은 휜 채로 떨어졌습니다. 옆을 보시면 나무 구조물과 기와 지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집안에 있던 68살 김모 씨와 58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득 쌓인 잔해 속에서 시신을 찾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반경 150m까지 파편이 날아가면서 마을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선 LP 가스통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20kg짜리 LPG 가스통이 하나 발견되고 그다음에 옥상에도 다수 내부에서 그 가스가 개통이 돼서 폭파됐는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로 이어진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한입니다. 네, 미국 하와이 섬의 킬라우에아 화산 지역에서 새 분출구가 열리며 가옥 수십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산화황도 다량으로 방출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화염이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칩니다. 도로에 내려앉은 용암 덩어리가 활활 타오르며 유독가스를 뿜어냅니다. 하와이주 하와이섬 일명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한 뒤 약 19km 떨어진 섬의 동쪽 가장자리에 새로운 분출구가 열렸습니다. 새 구멍에서 용암은 70m까지 치솟았습니다. Splattering in about 5 minutes, there was probably a 3-foot wall of lava on the street already. 지금까지 주택 약 30채가 파손됐고 2,000명 가까이 대피했습니다. And we're getting extremely high readings of sulfur dioxide, which is extremely dangerous and lethal, if it's bad enough and high enough concentrations. 규모 6.9의 지진이 섬의 남동쪽을 강타한 이후 유독가스까지 분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 10개의 균열에서 용암이 분출된 가운데 재난당국은 균열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문제는 이 킬라우에아 화산에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마그마가 더 있어서 이번 사태가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에 이상이 감지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이스트 리프트 존으로 알려진 화산 동쪽 분화구 밑바닥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 용암이 지하 공간의 새로운 틈으로 흘러내리며 지진 활동을 불러왔습니다. 실제 지난주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에서 1000회 이상 작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현지 시간 3일 규모 5.0, 4일 규모 6.9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화구에 가득 차 있던 용암이 지하로 이동하면서 압력을 상승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1950년대와 1980년대에도 용암을 분출한 적이 있고 마그마로 만들어진 절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와이 관광청 관계자는 화산 위협이 동부 지역으로 제한됐다며 주내 모든 공항으로의 비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질학계는 크고 작은 분출구가 생겨나면서 화산 활동이 몇 개월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용암 분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에겐 비상행동 계획이 통지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주차 담당 직원이 고객 차량에 있는 돈 500여만 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 안을 뒤져서 돈을 가져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피해자는 호텔 측에 CCTV를 제시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손님의 차를 주차해준 호텔 직원이 그대로 차량에 머뭅니다. 오른쪽 앞좌석에 수납함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냅니다. 잠시 꺼낸 물건을 살펴보더니 다시 닫습니다. 차문을 잠그고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차량 주인 박모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흰 봉투에 담은 현금 525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차에 돌아와 봉투가 없어진 것을 안 박 씨는 곧바로 호텔에 피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CCTV가 어두워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가 스스로 CCTV 밝기를 조절하면서 주차 직원 김모 씨가 수납함을 여는 장면 등이 포착됐습니다. 다시 호텔에 진상 확인을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사과라든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니 좀 기다려달라든지 어떤 대처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박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주차 직원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호텔 측은 직원이 범행을 부인해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주차 직원 김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가해자로 몰려 징역형까지 받았던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목격자 진술과 의사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밝혀내서 대법원에서 9년 만에 무죄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9년 전 그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사실 저하고 저 부인하고는 기분이 좋은 날이었었죠. 아들이 커서 며느리 될 애를 데리고 와서 보여준다는 게. 가족을 태우고 가다 당한 가벼운 접촉사고도 액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서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진단서고 뭐고 다 피해자가 있고 이랬는데 올라오세요. 고소한 쪽은 김 씨의 차를 들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려는 김 씨의 차를 막아섰는데 김 씨가 자신과 동료들을 치고 달아났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김 씨의 말은 목격자의 증언과 의사의 진단서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가 막히니까 눈물뿐이 안 나오죠. 서갖고 법정에 서가지고. 생사람 잡는데 사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결백을 입증하려는 외로운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낸 진단서가 가짜였고 목격자의 증언도 가해자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언임을 차례로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 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달 9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경찰관이라든가 그 검사님이라든가 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거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밝혀주셨나.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김 씨는 조만간 가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급히 대피해야 할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알리는 게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구에선 행사가 취소돼서 교통 통제가 풀린다는 내용이 긴급 재난 문자로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 문자가 자칫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이다혜 씨는 어제 오후 갑자기 울린 재난 문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이 났나 싶어 확인했는데 허탈했습니다. 축제가 취소돼 도로 통제가 풀린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굳이 재난 문자까지 써서 보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항의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도심 교통 통제 해소는 공익적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재난 문자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났을 때만 보내도록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정보는 보낼 수 있다는 마지막 항목 때문에 남발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경상남도에서는 버스 파업 돌입과 종료에 대한 문자를 10여 차례 보내 빈축을 샀습니다.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새벽 시간에 연달아 3차례나 보낸 적도 있습니다. 위급한 재난이 있고 일반적으로 정보성 그런 문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긴급 재난 문자를 남발하다 보면 정작 큰일이 발생했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이 논란인 요즘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직원의 뺨을 때리고 바닥을 기어가게 하는 장면의 영상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간 간부로 보이는 여성이 일렬로 서 있는 젊은 남성의 뺨을 사정없이 칩니다. 좌우로 오가며 구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원을 그리며 바닥을 기어갑니다. 구호도 외칩니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부동산 체인점 직원들입니다. 원래 결산회의에서 벌어진 징계 장면이 유출된 겁니다. 회사 대표는 고객 유치 전화를 걸지 않는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이 자청한 체벌이라며 변명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 간부는 여론압력에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직원이 일말의 존엄도 받지 못한다. 노조는 수십 년간 장식이었을 뿐
고용주는 염치 없다는 분노와 자조의 여론이 거셉니다. 지난해에는 직원의 단합을 위한다며 서로 뺨을 마구 때리게 하는 장면이 폭로되는 등 중국 일부에서는 기형적인 기업 문화가 여전합니다. 이번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에서는 영업 목표를 달성하고 결속력을 높이자는 이유로 횡행한 악습을 이제는 떨쳐버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뛰는 황희찬 선수가 오늘도 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13골째입니다. 177cm로 축구 선수치고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몸집 큰 유럽 선수들을 어떻게 해집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축구 팬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낸 황희찬의 득점 장면입니다. 수비수 뒷공간을 뛰어들어 왼발로 공을 잡은 뒤 몸을 던져 오른발로 마무리합니다. 골이 터지기까지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후반전엔 머리로 동료의 쐐기골을 만들어줬습니다. 5년 연속 정상에 선 잘츠부르크, 황희찬에게도 최고의 한 시즌이었습니다. 4년 전 18의 나이로 뛰어든 오스트리아 리그. 축구 선수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유럽 축구 변방에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도전했습니다. 잘츠부르크에서 2년간 모두 두 자릿수 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엔 특히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한 달 전 라치오와 유로파 리그 8강전은 강렬했습니다. 공중볼 싸움을 하다 머리를 부딪혔지만 4분 뒤 골을 만들어내며 잘츠부르크를 대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키의 동양인 공격수는 체구가 큰 유럽 무대에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많이 뛰면서 거세게 부딪힌 게 성공 전략이 됐습니다. 황희찬은 잉글랜드 토트넘과 리버풀의 영입 후보로 떠올랐고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표팀 명단에서 빼선 안 될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과 택시기사가 연이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오늘 밀착 카메라는 밀폐된 곳에서 취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폭언과 폭행의 무방비로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일상들을 구혜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취객이 구급대원을 손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구급대원 제지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잖아. 내가 건드려도 당연히 참아줘야 되는 거야. 욕설은 기본입니다. 욕하지 말고. 우리 서비스에 우습게 보이더만 나 껴줬어요.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환자를 실어갈 때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깨어난 환자들이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혈압을 재도 팔 이거 왜 가만 아니면 뭐 붕대를 감았는데 붕대를 뭐 이딴 식으로 가만. 좁은 구급차에선 무방비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도 뒤에 이제 한동인 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여자분 주치자분들이 더 만만하게 보고 쉽게 이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환자는 이거 간이 침대에 누운 채 이송이 되고요. 이 머리 맡에 한 명, 또 다리 쪽에 한 명,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이송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뻗기만 해도 바로 닿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지하철과 열차에서도 취객과의 전쟁이 매일 벌어집니다. 종점에서 취객을 깨우는 승무원을 폭행합니다. 등산을 마치고 음주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경춘선이 대표적입니다. 술김에 또 많이 비행기도 보시고 목소리도 가지시고 뭐라고 하면은 그거 싸움도 하고. 지난 1일엔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차를 탄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차를 태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하면서 목적지를 정확히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는. 서울의 한 유흥가. 밤 10시가 넘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비틀거리며 도로로 나가 택시를 잡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취객은 택시도 잡지 못합니다. 지금 가야 돼. 가지 말고 이거야. 내가 가는 게 내 집이야.
택시에 타서도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신월동 어디 가죠? 네, 신월동 어디쯤? 일부 택시 기사들은 폭행과 폭언 우려에 취객을 피합니다. 버스 기사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승객이 있다면 그냥 이제 엄하게 다스리잖아요. 1대1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한적한 곳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당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버스처럼 택시에도 취객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0명이면 9명은 불통과해서 되게 다 있어요. 사실 개인데 뭐. 설문조사에 따르면 택시기사 10명 중 4명은 승객의 폭행을 경험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행을 경험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저씨가 혼자 밥을 먹는 게 전부인데 그걸 누가 보겠나. 배우 마스식의 유 타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친 남성이 혼자 식당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출연을 제안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인기는 배우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2012년 첫 방영 이후에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 제작 중이니까 말입니다. 배우의 말처럼 남자가 혼자 밥 먹는 게 전부인 드라마가 이토록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땀 흘려 노동한 사람이 밥상을 마주하는 순간은 육체적 허기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허기까지 채워주는 시간이기에 사람들은 그의 먹는 행위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는 고독했으나 결코 고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 그런가 하면 4년 전 광장에서 벌어진 그것은 고독과도 미식과도 거리가 먼 그저 탐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단식을 피자와 치킨으로 조롱한 자들의 웃음소리. 먹는다는 행위가 단지 미개와 야만으로 연결되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행위는 먹는다는 행위의 반대편에 있을 뿐 아니라 육체의 허기와 영혼의 허기를 바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찍어 누르고 해체해가는 고통의 과정인지라 한국 땅에 이런 대응이 강경한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죠. 단식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정치인 역시 절박한 상황에서 몸을 축내면서 단식하는데 조롱당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면서 한숨을 내쉬었으니까 말입니다. 한때 46일을 자진해서 단식했던 한 아비는 그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빠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죽은 아이들을 오뎅이라 부르던 모욕을 참아냈으며 폭식 투쟁하는 일베들이 편히 먹을 수 있게 배려하여 자리도 깔아주었던 기억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누가 더 절박한가를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식하던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조롱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땅거미 내리는 저녁 시간.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고로는 고독한 밥상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 고독한 밥상이 더욱 소중해 보이는 건 왜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곧 발표한다던 북미 회담 장소와 일정이 아직 공개되질 않고 있죠. 또 미국에서는 테이블에 올릴 메뉴로 핵 말고 다른 것까지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북미 회담이 그동안의 기대와 다르게 좀 삐걱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모실 분은 최근에 또 뉴스의 인물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바로 어제 귀국했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문제는 좀 흔히 하는 말로 클리어하게 해놓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정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이제 기고문에 이렇게 내셨는데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좀 민감한 시기에 좀 앞서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앞서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그 기고문에서 했던 얘기는 평화협정이 만들어지면 북한의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 정상화도 이루어질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국과 미국에서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이다. 원론적으로 사실 제기될 만한 문제이긴 하죠. 물론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썼던 건데 그게 왜 주한미군 철수론자로 이렇게 환치가 됐는지 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전에 주한미 대사를 했었죠. 버셔바우 대사라는 분이 저보고 그 아티클 읽고 나서는 그것을 차라리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문장으로 바꿨으면 훨씬 나았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버시바우 대사의 조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기고문은 쓰신 지가 좀 된 겁니까? 아니면 직전에 쓰셔서 내신 겁니까? 그게 27일 날 이제 판문점에서 만찬 끝나고 돌아왔는데 28일 날 아침에 Foreign Affairs 편집국장이 저에게 쓸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8일 저녁부터 29일 쓰고 제가 30일 날 이제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쓴 거였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좀 문특보에게 얘기를 넣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 얘기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결과로 나온 것이지 평화협정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고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이 말씀에 전 동의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당사자께 당연히 들어야 될 얘기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대 문제는 테이블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아끼고 싶다. 거기 32,000명이 가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 감축을 해서 돈을 아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더 한국에 요구해서 미국 돈을 아끼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방향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우선 America First,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 예산도 이제 줄여나가겠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32,000명은 아니고 한 28,000명 정도가 있는데 한국에서 계속 주한미군을 주둔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켜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매년 거의 9,400억 정도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합의가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에 가셔서 한 일주일 동안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강경파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북미 회담을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던가요? 들리는 얘기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80%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예를 들면 강경파든 온건파든 상관없이요?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회의적인데요.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강경 온건에 관계없이 과거의 행태로 봐서 북한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을 별로 해보지 않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런 북한 핵 협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좀 있고요. 그와 예. 관련돼서 가령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렇죠. 그 관련된 문건만도 거의 뭐 12만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가니까 예. 우려가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뭐 제가 뉴욕에서 뭐 미국 외교협회,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아틀란틱 카운슬, 그리고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는 콜롬비아 대학, 뭐 헨리 키신저 박사도 많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표명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정부 내 강경파든 아니면 바깥의 어떤 보수적인 인사든 뭐 상관은 없는데 트럼프의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회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트럼프는 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매우 쾌도난마처럼 나갔었기 때문에 그러다 요즘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죠. 예. 그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특사단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참모들은 상당히 그걸 반대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지금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그걸 덥석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딱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왜 북한 핵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아느냐. 참모들 말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흔쾌히 그 초청장을 받고 5월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했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참모들의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일종의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회담의 장소와 일자가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의 얘기처럼 된 건데 이번 주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제가 그 지난 금요일이죠. 그 백악관 관계자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예. 제가 그 문제를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장소 시간이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뭐 그거 거의 다 돼 있고 발표의 문제인데 다음 주 초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사이죠.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백악관 자체는 돼 있는데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 그건 뭐 시간보다는 장소가 이제 더 큰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장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트럼프의 얘기를 상당 부분 다 수용해서 큰 약속을 한다면 그건 판문점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싱가포르다. 그건 뭐 트럼프 말 맞다나 회담 중간에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판문점 안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싱가포르로 결정되면 북미 간의 어떤 사전 회담이 잘 안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요. 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정상회담 지금이라도 안 할 겁니다. 아예 시작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담이지 그렇죠. 예.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회담은 아니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 워싱턴 관계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판문점이 최적의 장소다. 그 이유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예. 지금 분단과 소위 전쟁과 종전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지금 판문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리고 판문점 왔을 경우에는 뭐 북미 회담도 열릴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게 잘 되면 남북미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종전 선언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었고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도 그만큼 더 앞당겨지는 거니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 지금 뭐 외신은 거의 뭐 싱가포르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판문점의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있다고 보는 이유가 전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 그게 wishful thinking, 제 희망적 사고 이런 물론 그럴 수 있죠. 모르지만은 예. 저는 판문점에 서는 게 훨씬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예.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역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무슨 연관을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할 땐 내가 킨텍스라고 하는 데 있었다. 3,000명의 내외신이 다 모였는데 예. 싱가포르에 그런 장소는 없을 걸로 안다. 컨벤션 센터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킨텍스 같은데 3,000 넘는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특별한 공간이긴 하죠. 예, 그렇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들려서 한 말씀 한다라고 하면은 예.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죠. 예,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보신다는 네. 건데 한 가지 요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이제 아까 한 80% 되는 사람들이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려와 걱정의 핵심이 뭐냐면 들어본 바에 따르자면 트럼프가 대략적인 그 자신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중간 선거도 11월에 남아 있고 정치적 선전 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북한과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모호하게 해놓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사인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보니까 예. 국무부, 에너지부, 그다음에 뭐 국방부 할 거 없이 다 팀이 구성이 돼서 예. 상당히 밀도 있는 분석과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 그 협상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거 짚고 넘어갈 건 다 짚고 넘어갔고 예. 그다음에 어떤 문건을 채택하게 되면 그 문건도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짚고 넘어가고 미국이 손해보지 않는 예. 그런 행태를 보일 겁니다. 예. 그러면 볼턴이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 보좌관이죠. 그 양반이 갑자기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저 화학무기까지. 그것까지 다 협상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CBID가 아니라 PBID라고 해서 영구적인 어떤 이건 중간에 새로 나온 거였습니다. 이건 폼페이오에 의해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그 소위 permanent, verifiable, 예. 그리고 irreversible dismantling이라고 하는 것, 항구적인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고 하는 예. 것은 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불가역과 항구성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CB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가 예. 더 정확한 표현인데 아마 본인이 어떤 자기의 브랜드를 넣기 위해서 그걸 그 CBID가 아니고 PBID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핵 연구자까지 전부 해외로 보낸다든가 하는 것을 PBID라고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CBID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CBID에서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폐기라고 할 때 예. 불가역적 폐기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 제조에 관한 지식을 가진 기술자와 학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예.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예.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볼턴이 생화학 무기를 들고 나오고 물론 그건 한국 입장에서도 생화학 무기까지 없앨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청와대 쪽에서 난감해하는 것은 그건 모양입니다. 이거 의제 없었는데 갑자기 들고 나오면 그게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 상대는 당연히 북한이고 북한은 또 마침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모든 협상이라는 것 정말 이게 세계의 협상이 될 텐데 예. 세계의 협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거는 핵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예. 세 번째로는 그쪽에서 전에부터 얘기했어요. 화생무기도 포함을 항상 시켜왔죠. 예.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사이버 안보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 핵미사일은 전통적인 의제고
지금 화생 무기는 볼튼 보좌관이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고 다행히 사이버 안보 문제는 이번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회 쪽에서는 다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뭐 수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 견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핵과 미사일에 주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인 화생 무기나 또는 인권 문제도 이번 측에 제기 안 할 수는 없겠죠. 미국의 소위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대략 종합해 보면 미국 내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뭐 대략 만나본 인사의 80%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미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는 하고 있지만 결과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계속 제기되는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협상에서 있을 수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전 수준은 아니죠. 신경전이라기보다는요. 그거는 미국 사회 또는 미국 정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공식 의제로 지금 북한에 통보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 텐데요. 그 키신저 전 국무장관 물론 워낙 옛날 인물이기 때문에 키신저가 한 말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정인 교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건네 들은 얘기로는 너무 트럼프한테 올인하지 마라. 문 대통령은 이거 어떤 뜻으로 한 말입니까? 그분이 지금 95세시거든요. 근데 저랑 1시간 이제 담소를 했는데요. 정말 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처음에는 뭐 제가 쓴 Foreign Affairs에 제가 쓴 글을 이거 봐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이다. 대단한 일을 해놨다.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축하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그중에 아주 흥미있는 대목은 아까 우리 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북미 회담이 어려워지면 우리 남북 그 정상회담의 결과들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쭉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짤 때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전략을 갖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인상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쓴 글을 하고 또 다른 뉴욕타임스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지금 포함되지 않는데 중국은 한반도 옆에 있는 아주 가깝고도 큰 나라다. 그 가깝고도 큰 나라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과정에도 그렇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개입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북 미중 회담을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에 올인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독자적 역할을 만들어 나갈 계획 그리고 중국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사실 다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처럼 저는 들리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듣고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말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음 편히 가령 받고 그것을 열심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집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출되는 걸 그만큼 꺼렸다는 거겠죠? 네,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시계 같은 액세서리도 자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내부 고발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고발, 이게 오늘 주제인데 바깥에서 알기 어려운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걱정하는 게 앞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걱정들이 지금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2013년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2명의 내부 고발자, 법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는데요. 해임, 파면 같은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이 59.5%였습니다. 생계곤란과 소득 하락 등을 말한 사람이 66.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0% 정도가 실제로 피해를 호소한 건데 이들을 좀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2011년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의 3배까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법은 5개 특정 유형으로 보호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입니다. 또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도 보호 대상인데 방산비리나 주가 조작 등이 지난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항공 사례를 여기에 좀 대입을 해보고 싶은데 폭행, 폭언, 밀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내부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됩니까? 폭행과 폭언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수나 조세포탈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 외에 다른 기업에서는 최근에 총수의 차명 계좌나 배임 횡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기업 비리 의혹들이 내부 고발로 이어져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학 비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익 신고를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정작 공익에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군요. 네,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익 신고 건수입니다. 2만 4천 건이 훌쩍 넘습니다. 같은 기간에 보호 대상은 121건이었고 실제 보호로 이어진 사례는 39건이었습니다. 39건이 7년 동안 39건이라는 건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생계비나 아니면 법정 소송비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조금이라고 부르는데 2011년과 13년, 15년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약 7만 9천 원, 그리고 2014년 20만 6천 원, 2016년 73만 9천 원, 그리고 지난해 8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증가 추세지만 7년간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실적입니다. 이 통계들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그 범위가 되게 좁거든요. 법에 그게 또 관련이 돼야지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고 건수는 몇천 건, 몇만 건이 되는데 구조금 신청은 또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이거 할 때 느낀 점은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전문가가 말리고 싶다고 말하는 게 좀 충격인데 그만큼 미비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일본 사례를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제한적으로 보호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대신에 우리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형법 위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국은 1980, 90년대에 내부 고발을 묵살해서 대형 참사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당시에 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폐쇄적인 문화가 강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고쳐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좀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더 넓히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못해도 단계적으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걸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비리, 사학비리, 근로기준법 위반을 넣자 빼자로 논란이 됐다가 결국 빠졌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단식의 끝.
주로 잡았습니다. 내일 끝난다면서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닷새째인데 어떻게든 내일 끝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종료 조건을 걸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천막 농성 투쟁도, 노숙 단식 투쟁도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를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단식만 끝내는 게 아니라 국회도 끝내겠다. 그렇습니다. 예. 단식의 요구사항이 특검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건데요. 특검을 받지 않으면 그래도 단식을 끝내고 대신 5월 국회도 보이콧, 종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4월 국회라고 해서 뭐 한 건 아닙니다. 예. 개점 휴업 상태였단 말이죠.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이거 말고도 민감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 문제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선 이철우 의원이 출마하는데 이들 4명이 출마하게 되면 해당 지역구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서를 제출하면 그만이지만 해당 지역구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의원들의 사퇴서가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 의결돼야 됩니다. 그 의결 시한이 5월 14일, 바로 일주일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만약 특검이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5월 국회가 종료되면 이 지역구들을 보궐선거 지역구로 지정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비게 됩니다. 그 보궐선거는 아예 그럼 저 지역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현원이 296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가 121대 116으로 5석 차이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강길부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탈당을 했는데 이 숫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현원이 4명 줄게 되면 118대 115석으로 3석 차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놓고 서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5석에서 3석 차이로 줄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냥 속말로 손해볼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의 한 핵심 당직자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현재 지지율도 여당이 높은 편인데 보궐선거에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다만 여당은 반대로 부담이 되는데요. 원래는 자유한국당도 그렇다고 보궐선거를 무산시킬 수야 있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한 뒤로 강경한 분위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나저나 단식은 원래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드루킹 특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좀 복잡해졌습니다, 좌우지간. 예.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기자들이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렇게 보궐선거 문제까지 같이 엮여들면서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저 문제 때문에 부담이 좀 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위기는 곧 기회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너무 흔한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저 표현을 올렸습니다. 예. 당이 늘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은 나를 불렀습니다. 태평성대했다면 자기들이 하지 나를 부를 리가 없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광우병 파동 때, 또 디도스 파동 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본인이 대선 후보를 맡는 등 역할을 해왔다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홍 대표는 스스로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이 적임자이고 역할을 해왔다고 평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다른 당내 인사들하고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에 실제 나서는 자유한국당의 일단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표 자체가 곧 위기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홍 대표의 거친 표현이 보수의 위기다라고 했었고요. 역시 경남지사 김태호 후보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평가가 너무 나가셨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예. 심지어 사선의 강길부 의원은 공식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표를 이유로 들면서 탈당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러한 대표 얘기, 즉 리더십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리더십의 위기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새 인물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보니 개개인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관심 급구로 잡았습니다. 뭡니까? 오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위원장이 시장을 돌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시장 상인이 먹여주는 김밥과 떡볶이 맛을 보는 장면이 사진에 나오기도 했고요. 예.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 지방선거 자체가 사실 관심을 별로 못 받으면서 고민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 등으로 원래 지방선거가 관심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본격적인 선거는 6일, 즉 어제부터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6일인 이유가 있나요? 안철수 위원장의 선대위가 바로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역사적인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자체가 관심을 못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면서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만 인식돼도 성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방선거 후에 그 정계 개편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둔다면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표현에 대한 논란만 있어서 오히려 후보들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다는 예보입니다. 예. 목소리가 이 모양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컨디션 조절도 제 책임인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